만약에 지규현 부장의 이야기대로라고 하면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있을 수가 없냐면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를 보내는데 만약에 군대를 의회에 보냈다. 그럼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거다. 선관위에 보냈다. 선관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거다. 그럼 어디 뭐 방송국에 보냈다. 뭐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군대를 보내면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되면 그럼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지규현 부장판사의 말과 달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란죄가 된다는 그런 희한한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지규현 부장판사가 모두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범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뭐 손가락에 셀 수 없을 만큼의 특별법까지 치면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범죄가 우리나라 법전에 쫙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벌이 강한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는 어떤 범죄냐? 내란죄거든요.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언론이나 뭐 종편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아니면 무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정형이고 법에서 정한 형이 법정형 최고는 내란죄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형을 깎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여기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무기 금고도 아니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양형 조건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사형도 아니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뭐 한 징역 20년 정도 때리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법정형은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는 우리나라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가 내란죄인데 왜 내란죄가 이렇게 중하게 무겁게 처벌받아야 하는가?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내란죄하고 똑같은 범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환죄. 그러니까 적국하고 내통해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내란죄는 그 내부에서 우리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내란죄고요. 외환죄는 외국의 적국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내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범죄가 그게 외환죄다. 법정형은 그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 아니면 무기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판사가 내란죄는 이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한 다음에 피고인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제가 웬만한 거 요즘 다 틀리는데 그런데 제가 적중률이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슬픈 예감. 왜 이렇게 슬픈 예감은 틀리는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제 생각에는 무기징역 나올 것 같다. 선고할 것 같다. 나래도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윤석열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다는 것보다도 저도 윤석열 대통령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 같은데 막 이렇게 글을 많이 올렸었어요. 어떤 글을 많이 올렸냐.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통점이 많다 해가지고 공통점이 10개는 된다. 제가 그런 글 올렸었거든요. 공통점 제가 이야기하면 대학교 선후배지간이고 저도 사법시험 늦게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나이에 됐고 아버지 직업이 같고 아버지 고향이 같이 충청도고 결정적으로 와이프가 72년생 나이가 같아요. 김건희 여사랑 우리 집사람이랑 같은 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막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공통점이 10개도 넘더라고요. 10개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막 붙이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죠. 그 다음에 아직도 기억나네요. 제가 방송이 있었어요. 선거 날이니까 TV조선에서 방송을 했는데 TV조선이
특집 방송한다고 해가지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1시간 반 하면 막 제가 꼬리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2시간도 넘게 한 것 같아. 이제 피곤해가지고 집에 현관문을 딱 들어갔는데 출구조사를 딱 봤는데 그 다음에 개표가 딱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막 앞서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졌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잠잤단 말이죠. 그때도. 그 개표할 때도 일단 자고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그때는 12시인가? 그때쯤에 눈이 딱 떠졌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봤더니 윤석열 후보가 막 쫓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골든 크로스가 딱 나고 제가 새벽 3시인가? 이제 그 승기가 굳혀진다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 서초동 살았었는데 그 새벽에 차 몰고 나와가지고 아크로비스타까지 가고 그 아크로비스타 앞에 서 있었던 딱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왜 윤석열 후보를 제가 찍었을까요? 그거는 뭐 윤석열 후보가 아버지가 충청도 사람이고 아버지가 대학 교수고 뭐 와이프가 뭐 72년생이고 뭐 그다음에 뭐 서울대 선배고 뭐 그다음에 저랑 같이 뭐 법조인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찍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정, 또 하나는 상식, 법치주의 이런 거를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면서 나왔잖아요. 내가 검찰총장이고 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다. 어떻게 내가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은요 검찰총장 꿈꾸지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 커리어 가지고 검찰총장을 갈 수가 없다고요. 우병우도 검사장도 못했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검찰총장 시켜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갖다가 하네.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저분은 뭐 좀 다른 거 아닌가? 법치, 상식, 공정 뭐 거의 뭐 화신 같은 느낌도 딱 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가지고 야당 후보였고 정치적으로 진짜 그 초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약 정치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장판사 지규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합법적 절차를 무시했다. 법치주의를 갖다가 망가뜨렸다는 이야기예요.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국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판사 말이 공정이나 상식이나 법치주의는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은 그 상식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몰상식이잖아요. 법치주의의 반대, 공정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런 일들의 정점이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재판부 설명 자료, 판결문을 요약한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저는 지규현 부장판사의 이야기가 100% 틀렸다, 전혀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 말을 못하겠냐면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도 비상계엄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3월 9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3일까지 2024년 12월 3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에 그 사이에 있었던 것들이 신문 기사나 뭐나 해가지고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보면 거기에 어떠한 공정이 있었으며 어떠한 상식이 있었는가. 그게 제대로 법치주의대로 윤석열한테 기대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규현 부장판사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저는 그런 생각이 쭉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규현 부장판사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이진관 부장판사 같이 판결문 썼으면 깔끔했을 거예요. 볼 것도 없다. 이거는 당연히 내란이지. 백대현 부장판사 논리대로라고 하면요. 공수처 당연히 그거 할 수 있지. 깔끔해요. 뭐 이렇게 주절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판결문보다 판결문 잘 썼네, 깔끔하네. 백대현 부장판사 판결문이 훨씬 더 깔끔했을 거예요. 제가 보지는 않고 기사만 봤는데 백대현이나 이진관이나 유경진이나 이런 설명 자료 같은 거 내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첫 번째 원죄가 있지. 첫 번째 윤석열을 풀어줬던 원죄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에 대한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재판하고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
사람은 이진관도 아니고 백대현도 아니고 그 뭐 유경진은 더더욱 아니고 누구다? 지규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감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러다 보니까 의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의심이 드느냐. 아니, 왜 백대현 부장판사나 이진관이나 유경진 부장판사는 원래대로 하면은 지규현 부장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덕수나 이상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판결이 쭈루룩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권투랑 달라요. 권투는 오픈 게임 먼저 이렇게 딱 하고 메인 게임 딱 나와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왜냐하면은 지규현 부장판사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그 윤석열, 뭐 김용현, 뭐 조지 경찰청장, 노상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판사는 어떻게 생각했나? 제일 많이 고민을 갖다 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규현이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 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백대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진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결정이 먼저 나왔고 판결이 먼저 나왔고 이상민 판결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판결은 제일 늦게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은 야씨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상한 판결하지 못하도록 그 우리가 먼저 판결을 갖다가 빨리빨리 쓰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의심까지도 조금 드는데 물론 이상민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나 구속기간 같은 게 거의 목에 차고 그러면은 뭐 빨리 그 할 수도 있긴 있었겠는데 그래도 원칙대로 한다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보고 한덕수나 이상민에 대한 판결은 그 이후에 나오는 게 그게 상식적이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규현 부장판사의 판결을 쭉 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규현 부장판사가 법리하고 현실 사이에 고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좀 지규현 부장판사가 짠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지규현이었으면 판결을 어떻게 썼을까? 비슷하게 쓰지 않았을까? 결론은 똑같아. 그런데 원래 그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느냐. 먼저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윤석열은 유죄다 무죄다. 유죄다. 그럼 윤석열은 사형이다 무기다 징역 20년이다.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그 판결문은요. 아이디어하게 쓰는 걸 갖다가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해가지고 귀납적으로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판결문이 막 산으로 가요. 막 그러니까 잘 쓴 판결문들은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이 판사님이 연역적으로 판결을 썼구나. 어쨌든 판사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정혁진이가 빵을 훔쳐 먹었어. 그러면은 이놈에 대해서 유죄 무죄 딱 한 다음에 유죄. 그러면 다음에 그다음 저기 재판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 서로 간에 막 이야기가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결문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은 이리 갔다 이러면은 결론이 나와도 이게 제대로 쓴 결론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잘 쓴 판결문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결론을 딱 내려놓고 판사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유죄면 유죄, 원고가 승이면 원고 승, 피고가 승, 피고 승 딱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논리를 쪼로록 하면은 읽기도 쉽고 그 다음에 깔끔하고 이렇게 딱 되는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판결을 그렇게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 결론은 내렸겠죠. 결정은 했겠죠. 결단은 했겠죠. 윤석열 대통령 유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형량은 무난하게 그 무기징역으로 간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말이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뭐 로마 시대도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더만 그런데 지규현 부장판사도 뭐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찰스 1세 진짜 몇십 년 만에 들어봤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고민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고민이. 만약에 그 지규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유죄다라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주절주절 무슨 뭐 역사 이야기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어. 근데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짠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규현 부장판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규현 부장판사는
수사권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공수처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공수처법에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은 공수처법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어. 어떤 죄를 인지했느냐? 내란죄를 인지했대네. 그 다음에 이 내란죄하고 그 직권남용죄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그것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지규현 부장판사님, 백대원 부장판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조인으로서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했습니까? 처음부터 직권남용죄를 수사했나요?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소추특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하고 외환죄만 수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갖다 수사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하면 그 다음에 검찰이 피고인 윤석열을 기소했는데 그때 직권남용죄로 기소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검찰이 처음에 기소했을 때는요, 직권남용죄는 있지도 않았어요. 뭐로 기소했느냐? 내란죄로 기소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사는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했었으면 깔끔했었는데, 그런데 경찰을 갖다가 제끼고 검찰을 제끼고 공수처가, 제가 봤을 때 진짜 그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그 공수처가 나서는 바람에 일이 훨씬 꼬인 거예요.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재심 사유가 될까, 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백대원 부장판사는 본인은 뭐 그렇게 확신하는 것 같고, 지규현 부장판사는 고민을 갖다 많이 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공소기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읽어봤더니 관련 범죄 맞다.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하고 내란죄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관련 범죄 맞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지규현 부장판사가 백대현이나 다른 사람과 달리 고민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어요. 어떤 흔적이 있냐면, 만약에 단서를 달았어. 만약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예요. 갈릴레오가 딱 교황청인가 어딘가 이제 불려갔어요. 종교재판인가 어딘가에. 그래가지고 야, 지구는 평평하냐 둥구냐, 뭐 지구가 도냐 안 도냐.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안 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씨,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규현 판사가 이래요. 만약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결론이 바뀌지 않느냐? 검찰이 자체 수집한 증거와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고려해서 검찰이 기소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법원이, 우리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채택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 수사한 거 다 버리고 경찰, 그 다음에 법원에서 요만큼만 조사한 이 증거만 가지고도 윤석열은 유죄다. 유죄로 판단하기에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규현 부장판사는 양심의 손을 얹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헌문란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국헌문란이 판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다고 그랬는데 어떤 무지하게 유명한 변호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판례 찾아보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 그게 내란죄다. 요렇게 판례가 나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어떻게 슬쩍 빠져나갔다고 그랬습니까? 그 판례는 이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판례야. 12.12 전두환 12.12 내란죄하고 윤석열 12.3 내란죄는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르냐? 전두환은 대통령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쿠데타고, 윤석열은 대통령이었어.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쿠데타야.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쿠데타, 위로부터 쿠데타. 밑으로부터 내란죄, 위로부터 내란죄. 다른 거야. 다른 범죄야.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님은 뭐 그렇게 확신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규현 부장판사는 고민을 한 흔적이 보여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헌문란과 관련해가지고는 윤석열이 그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토의 의결 등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존재한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상당 기간이 그 기존의 판례는 실질적으로 상당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이전에 판례가 있었는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아마 형법 91조를 무지무지하게 계속적으로 딱 봤을 거예요. 형법 91조를 이렇게 쭉 보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가기관을 전복 이 부분에 그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형법 91조를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내가 판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지규현 부장판사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판례는 그 실질적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그 판시가 되어 있지만 형법의 규정을 갖다가 딱 보면은 국가를 전복시킬 목적이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그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 부분을 갖다가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인정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기 전에 제가 만약에 내가 이거 내란죄를 인정하려고 하면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형법 91조의 이 허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어쨌든 그 법문상으로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그 국가 기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가 기능이 사실상 상당 기간 동안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만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 할 생각만 있었어도 국헌문란이 되겠느냐 후자도 되겠네. 그렇다라고 하면 12.12 때는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지 않았을까. 그때는 상당 기간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됐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판례가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형법 규정으로만 보면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쭉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라고 해도 그 목적만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인정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지규현 부장판사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뭐라고 했냐면 계엄 선포문을 들었어요. 그 계엄 선포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국회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했대요. 여기 보니까 그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에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서 척결의 대상이라고 써놨대요. 그 다음에 계엄 선포문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포고령 1호부터 쭈루룩 나와야 되는데 포고령 1호가 나오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포고령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헌문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 지규현 부장판사는 그 판단을 갖다가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명분으로도 군대를 국회로 보내서 입법부의 기능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내란죄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국헌문란의 목적하고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폭동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가 몇백 명인가가 그 국회에 이렇게 쫙 들어가가지고 시끌시끌하게 했으니까 그거는 폭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러면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했던 시점이 언제냐. 공소장에는요, 특검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특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최소한 1년 전부터, 그러니까 2024년 총선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다. 그게 이제 드러난 게 12월 3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아니다. 언제 계엄을 결심했느냐?
12월 1일에 결심했대요. 그래가지고 결심했어 그러면서 그 다음날 계엄이야 이렇게 한 거래. 이게 말이 되나?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보다도 이제 그 지규현 부장판사는 그 많은 몇만 페이지 기록을 다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뭐 수십 번 만났을 거고 재판정에서,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증인들 이야기 들었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거는 12월 1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인포메이션이 훨씬 더 많으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러면 왜 1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했는가? 다수 야당이, 뭐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진행을 했고, 심지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려고 시도를 했고, 심지어 대통령실 예산을 빵원으로 만들었어요. 검찰 예산, 뭐 국정원 예산도 그냥 확 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손발이 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윤 대통령은 이미 식물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식물 생활 해봤습니까? 부장검사 때도 식물 생활 해봤었어요. 윤석열의 일생은 처음에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연대 경제학과 교수, 나중에 통계학과 교수가 되셨죠. 아버지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연대 교수야. 옛날에는요, 지금보다 교수님들에 대한 처우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그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또 공부도 잘했어. 그래가지고 충암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도 안 했어요. 그냥 서울대 법대를 떡하니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들 성렬이 장래가 창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놈이 사법시험 보는 족족 떨어지네. 얼마나 그냥 속이 바짝바짝 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대학 들어갈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 대학생 윤석열은 이랬다가 시험 자꾸 떨어지니까 팍 그랬다가 드디어 이제 시험 붙었어요. 연수원 성적 어땠을까요? 한 중간 정도에서 좀 약간 중하위권 정도 성적 나오지 않았을까? 잘 받았으면 중간 정도 받았을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 점수 받았을 것 같아요. 토인 보면 알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런 검사가 출세합니까? 출세 못해요. 왜 출세를 갖다 못합니까? 연수원 성적도 안 좋지. 그 다음에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변호사 뽑는데 나이 많은 변호사 뽑겠습니까? 젊고 빠릿빠릿한 변호사 뽑겠습니까? 인지상정이지.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특히 검찰에서는요, 빠릿빠릿한 놈들이 그 일도 더 잘한다. 제가 부장검사인데 딱 들어왔어. 한동훈이 들어왔어. 얘한테 일 좀 시키면 되겠네. 우병우가 딱 들어왔어. 눈빛이 살아있네. 최연소 합격이야?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조은석. 얘도 일 좀 하겠네. 근데 정혁지 같은 애가 들어왔어. 혹시 나이 몇 살이세요? 그러면은 부장검사인데, 네, 저 지금 한 34살 됐습니다. 그러면 나랑 차이도 얼마 안 나네. 그 다음에 우리 부에 수석검사도 있고 차석검사도 있고 쭈루룩 있는데 나이 붙이면 거의 차석급이야. 그러면은 저 딴에는 그냥 변호사나 하지 무슨 검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네, 이런 느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중간에 때려쳤어요. 검사가 재밌긴 재밌는데 내가 부장검사까지는 달겠지, 검사장 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저 같아도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럼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부장 되기 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 돈이나 좀 벌자 해가지고 변호사한 게 윤석열 검사였잖아요. 윤석열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검사 출신이니까 클라이언트 누구다? 다 범죄자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런 범죄자들 내가 그 처벌을 갖다가 할 거야. 사회악을 뿌리 뽑을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그 범죄자 앞에 가지고 내 대표님, 회장님 막 이러면서 속으로 저 범죄자 새끼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검찰청에 갔는데 짜장면 냄새 딱 나가지고 내가 다시 검사하면 저 짜장면 먹을 수 있겠네. 그러면서 다시 변호사 때려치고, 그리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다시 검찰청 들어갔잖아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다시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부터 술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특수통검사로 이름 날려가지고 대검 중수과장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뽑혀가지고 뭐 했었습니까? 국정원 댓글 그 수사팀 딱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서울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냥 성격 못 이겨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좌천됐지, 계속.
박근혜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고등검찰청으로만 자천됐어요. 그때 이미 윤석열 검사는 1차 식물이 된 거예요. 인간 윤석열의 1차 식물화가 그때 있었던 거야. 검사는 검사인데 수사도 못하고 고등검찰청에서 그냥 빙빙빙 돌기만 하고 그러면서 후배들은 밥도 안 먹어주고 술도 안 마셔주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갖다 가져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약 중앙지검장 딱 되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한직으로 빙빙빙 돌렸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타겟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징역을 몇 년 받았냐면 징역 22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윤석열 대통령이 깬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고등 올라가고 대법원 올라가면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 22년보다 더 중한 형이 나오지 않을까. 김용현도 30년 받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또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몰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가다가 두 번째 식물이 됐잖아요. 언제 식물됐습니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그때 윤석열 총장의 팔다리 수족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또 이제 식물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다시 또 반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총장 임기도 채우지 않고 뛰쳐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를 시작했는데 일약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식물이 또 된 겁니다. 언제? 2024년 11월 말 12월 초 이럴 때 판결문에 보면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소추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갖다 시도하고 이래가지고 정부가 무력화됐다. 정부가 무력화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대통령이 식물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질 못 이겨가지고 못 참겠다 해가지고 빵하고 터뜨린 게 그게 12월 3일 계엄이었다. 이게 지규현 부장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든 게 두 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검찰은 1년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서 12월 3일에 빵 터뜨린 게 계엄이었다라고 특검은 주장을 하지만 지규현 부장판사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노상원의 수첩이었어요. 노상원 수첩이 언제 작성됐는지가 분명하지도 않고 두 번째 내용하고 실제 이루어진 일하고 불일치한 경우도 상당히 많고 세 번째 글씨가 예컨대 이 수첩에다가 뭐 제가 이런 수첩 쓰거든요. 이런 수첩. 그 다음에 글씨도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엄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일을 갖다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수첩 얼마입니까? 이거 뭐 한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얼마 주고 샀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런 수첩 그냥 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교보문고 가가지고 이 수첩을 샀는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수첩 비싼 수첩이에요. 계속 이런 걸 갖다가 쓰다가 나도 비싼 거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이걸 딱 썼는데 참아 못 쓰겠어.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이런 뭐 한 3, 4천 원짜리 수첩은 아이 쓰다가 잃어버리면 뭐 하나 또 사지 뭐 이러면 되는 거니까. 노상원 수첩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곡차곡 그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노상원 수첩 같은 것만 있었겠느냐. 뭐 이런 수첩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뭐 컴퓨터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획도라든지 그 다음에 원래 공무원들은요 어떻게 일합니까? 그 장관님 이제 오늘 행사하십니다. 그러면은 15시 21분에 어디가 있고 15시 뭐 25분 뭐 5분 10분 단위로 쫙 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계엄을 하면서 이런 수첩에다가 그냥 찔끔찔끔 그냥 막 흘려 써가지고 한다? 말이 안 된다. 지규현 부장이 봤을 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계엄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결과를 봤더니 이거는 허술해도 너무 허술하다. 계엄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어딨냐. 기가 차다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고 뭐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그때 이제 이제 10시 반에 딱 나와가지고 그 뒤에 어떤 뭐 비서관인지 누군지 딱 해가지고 의자 딱 빼주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 시간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진짜 특검 이야기대로 1년 넘게 차곡차곡 준비했다라고 하면 비상계엄이 저렇게 됐겠는가. 한심할 정도로 준비가 허술했다는 이야기예요. 한심할 정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획은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지규현 부장판사가 저랑 생각이 되게 비슷해. 첫 번째, 비상계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나라 헌법에 전시, 사변, 그 밖에 급변 사태가 있을 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지금 비상계엄의 요건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급변 상태가 그게 비상계엄의 요건인데 어떤 상태가 그 비상계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대통령이고요. 2차적으로는 국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규현 부장판사가 똑같이 이야기해요. 비상계엄의 요건을 판단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이 대통령의 판단을 사법부가 그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또 지규현 부장판사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엄 선포는 비상대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고 그 대통령의 판단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 그 계엄 선포하는 것은 비상대권이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게 아니요? 라고 그 주장하는 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 다음에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상 허용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비상계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 12월 3일에 나라가 평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혼란하다. 왜 혼란하냐? 그 야당이라고 하는 놈들은 맨날 탄핵이나 하고 정부 예산 빡빡 깎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관심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탄핵될 일 있겠습니까? 예산 깎인다고 제 월급 깎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온한데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도 받고 지금 막 부글부글 끓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탄핵이 남발되고 예산이 뭐 이렇게 무력화되고 이런 경우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는 아주 중대한 그 이상한 상황이다. 비상사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런데 그 비상계엄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에 군대를 갖다 보내가지고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그거는 내란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 계엄이라고 하는 건요. 본질적으로 경찰의 힘으로는 유지가 안 될 정도의 급변 상태니까 군대를 동원하는 게 그게 계엄이잖아요. 경찰력이 셉니까? 군사력이 셉니까? 우리나라 경찰 뭐 15만 있고 그다음에 경찰 아저씨 삐뽀삐뽀 하면서 막 뭐 경찰차도 많고 그렇지만 군대에 비하면요. 경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찰에 뭐 있습니까? 경찰에 경찰 헬기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옛날에 저희 그 대학 다닐 때 경찰에 지랄탄 쏘는 이렇게 장갑차 같은 거 있었어요. 군대엔 뭐가 있습니까? 군대에는요, 잠수함도 있고요, 전투기도 있고요, 대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총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기관총도 많고요, 심지어 저 같은 방위한테도 기관총 줘가지고 제가 M60 기관총 사수였단 말이에요. 경찰에 기관총 있습니까? 무력으로 따지면은 그 게임이 안 되는 게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경찰력으로는 유지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끔 만든 게 그게 비상계엄인데 그런데 그 비상계엄 해가지고 뭐 군대를 뭐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그러는 게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만약에 지규현 부장의 이야기대로라고 하면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있을 수가 없냐면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를 보내는데 만약에 군대를 의회에 보냈다. 그럼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거다. 선관위에 보냈다. 선관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거다. 그러면 어디 뭐 방송국에 보냈다. 뭐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군대를 보내면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되면 그럼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지규현 부장판사의 말과 달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란죄가 된다는 그런 희한한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용현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갖다가 때렸죠.
그래서 김용현은 왜 30년을 얻어맞아야 되느냐?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 그 다음에 군에 국회, 선관위, 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다. 그 다음에 김용현은 독단적으로 부정선거를 수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못지않은 책임을 김용현은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기 다음인 징역 30년. 왜냐하면 유기징역의 최상한이 30년이거든요. 30년이나 무기나 뭐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규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판결을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규현 부장판사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어요. 왜 앞뒤가 안 맞느냐?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 기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된다. 저는 이건 인정을 갖다가 합니다. 아무리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법문을 갖다가 뚫어지게 읽어보니까 그 상당 기간 그 유지가 국가기관의 기능을 불가능해 할 그 상당 기간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 있으면 지금까지 상당 기간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무력화시킬 목적이 있으면 법문에는 이게 맞는다라고 저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그 윤석열에게 12월 3일 윤석열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게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지규현 부장판사는 대통령에게 그 판단의 주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딱 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명분으로도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입법부의 기능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게 그 포구령의 계엄 선포문의 내용에 너무 천착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건 뭐냐면요. 김용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 그 다음에 군대를 출동시킬 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갖다가 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수사할 계획도 다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심한 때는 언제다? 12월 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김용현 장관은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 불러가지고 국방장관 나 비상계엄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에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면서 그 군대 출동 계획을 사전에 쫙 짰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정선거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단 이틀 동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규현 부장판사의 그 말이 이해는 돼요. 왜 이해는 되냐면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현실이 이러하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는 뭐 지규현 부장판사는 말도 안 된다라고 부인을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실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 어마어마한 여대 야수 이런 정권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다른 동료 부장판사들이 이거는 다 내란죄다라고 다 판결을 갖다가 냈고 이럴 때 내가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그러한 용기까지는 누가 내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 나도 어쩔 수 없다. 내란죄는 유죄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유죄냐 무죄냐 했을 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그냥 나도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유죄를 갖다 선택을 갖다가 하고 형량 선택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사형을 갖다가 선고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징역 30년을 선고하겠습니까? 20년을 선고하겠습니까? 한덕수도 23년이 나왔는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이상민 장관처럼 징역 7년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규현 부장판사도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20년,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 15년
한덕수 7년, 이상민 7년 이 정도가 맞겠다 이렇게 선고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시관 부장판사가 한덕수를 23년을 때려버렸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덕수보다 그 김용현은 높아야지. 그러면 23년보다 뭐 25년 하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30년.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사형에 처해질 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무기. 그런데 판결문을 갖다가 이렇게 쓰기로 딱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왠지 이렇게 허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판결문이 역사에 남을 판결문인데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이 판결문은요. 역사에 남을 판결문 아니겠습니까? 역사에 지귀연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그 박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도 흔적을 남겨야지. 그러면서 흔적 남긴 게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유죄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뭐 내란죄를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런 흔적을 갖다 남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냥 짠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찰스 1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찰스 1세 하니까 안철수 의원님 생각나는데 안철수 아닙니다. 찰스 1세라고 1600년대에 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국왕하다가 모가지가 댕강 날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가 1세도 있고요. 2세도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는 아닙니다. 안찰스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 굳이 이야기할 거 없을 것 같고 그 뭘 갖다가 이야기했냐면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판결문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나라 헌법 84조인가에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소추되지 않는다. 불소추 특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가지고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사의 목적은 뭡니까? 수사를 갖다가 검사든 경찰이든 열심히 수사한 이유는 범죄자를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을 기소해 가지고 법원을 통해 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의 목적은 기소고 공소장은 수사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소추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간에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소가 되지 못하는데 수사는 해서 뭐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불소추 특권의 목적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과 무관한 그러한 수사까지도 모두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규현 부장판사가 진짜로 이런 생각했는지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냐면요. 이게 직권남용죄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불소추 특권이 수사까지도 안 된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직권남용죄에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끄집어 왔는데 내란죄도 수사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행해진 모든 수사는 위법한 수사가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공소 기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갖다 한 건데 그런데 제가 이걸 쭉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메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왜 정지가 되어 있습니까? 똑같아요. 불소추 특권이 근거거든요. 그런데 지규현 부장판사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사가 가능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특히 공직선거법 그 재판은 공직선거법 재판은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되어 있는 거예요. 파기환송에 할 게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뭐 저라도 이렇게 그런 용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장판사 제가 뭐 이렇게 욕할 그런 마음도 없는데 저 같아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무서워 나도 무섭다고. 근데 만약에 서울고등 부장판사가 헷가닥해가지고 재판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피고인 딱 한 번만 나오세요. 그러면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에 제한이 됩니까? 제한 안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대법원 가가지고는요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요. 대법원은 피고인 안 나가도 돼요. 그러면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과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하고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여지가 되게 많은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규현 부장판사가 써놓고 있는 것이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 이전에 다른 동료 재판장들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훨씬 낫다고 생각하느냐? 고민했으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이진관이 만약에 이 사건 맡았으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형 선고했을까요? 했을지도 모르는데 사형 선고한들, 무기징역 선고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진관, 백대현, 유경진 어느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어도 결론은 벗긴 겁니다. 결론은 무기징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지규현 같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규현 부장판사는 다른 재판장들하고 똑같이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갖다가 쓰기까지 밤잠 못 자고 막 한숨 쉬면서 밥 먹으면서도 고민하고 화장실 가서도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누가 지규현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다음 이제 지규현 부장판사 고생 많았다. 저는 그렇게 칭찬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짠하다, 안타깝다, 안타깝지는 않고 그냥 심퍼시가 느껴진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얼핏 이야기한 거 봤더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이거는 1심 판결일 뿐이고 그다음에 항소심 대법원 가면 바뀔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진짜로 그런 생각하는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판사 출신의 장동혁 대표가 진짜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판결이 바뀌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다시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아오면은 그러면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소심은요 금방 끝날 거예요. 대법원은요 더 금방 끝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고사하고 제가 봤을 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선고가 될 확률은 언제까지? 올해 내로는 100%예요. 제가 봤을 때. 올해 내로는 100%고 그다음에 633 원칙 이런 건 아니지만 구속기간 같은 거 있으니까 구속기간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이 2월 달이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데 연말이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내란 관련해가지고 판단을 바꿀 확률은 저는 거의 제로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내란죄가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들은 더 빼박이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내란죄가 무기징역인데 징역 5년 받든 10년 받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아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윤 어게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권 교체를 이루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계속 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 윤석열 대통령의 여생은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여생은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민주당에서 대통령 됐어요. 또 민주당에서 뭐 이해찬 총리 뭐 돌아가셨지만 뭐 50년 집권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50년 집권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못 나올 거예요. 누구랑 똑같이 되느냐? 최순실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국민의힘을 쇄신해가지고, 그래서 일반 중도층들의 민심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정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정권이 교체되는 게 건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 병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언제 다시 우리나라 정치가 궤도에 올라올 수 있을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